그 해 5.18 기념식에 세월호 유족들을 불러가지고 제일 상석에 앉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데 5.18이라는 그 비극 있지 않습니까? 1980년의 사건이잖아요. 지금 벌써 이제 40년이 넘게 지났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래도 기억이라는 게 희미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기억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극은 약해지는 거고 그게 이제 광주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비극을 5.18에다가 추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호남 전라도 분들이 들으면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 전라도가 그리고 호남이 광주가 원하는 건 자꾸 대한민국의 비극이 발생하는 걸 사실 원할 수밖에 없어요. 네, 선생님 이렇게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참 사실 오늘 뭐 여러 가지 정말 이렇게 주제에 대해서 대화 나눌 게 많이 있는데 특별히 선생님께서 평소에 호남에 대해서 또 5.18에 대해서 정말 제가 생각에 대한민국에서 독보적인 활동을 해오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귀한 일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좀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일단 먼저 시작을 하기 앞서서 그때 당시 그 발언 때문에 논란이 한번 되신 적이 있어요. 그 제가 아직도 너무 기억에 남는데 광주가 제사의 도시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 아마 선거 출마하셨을 때 발언하셨던 건가요? 예, 언제? 2020년 네. 광주 서구갑에 출마했을 때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을 때 했던 발언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논쟁도 많이 되고 논란이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로 그 말씀을 하셨는지요? 이제 그 광주가 사실은 지금 그 1987년 체제 제가 이제 87년 체제라고 그러는데 육공화국이라고 해도 좋습니다만은 육공화국에 있어서 점점 호남의 광주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걸 이제 대한민국의 호남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호남이 그 주도하고 있고 호남이 신봉하고 있는 가치가 논리 그리고 정서 이런 게 대한민국의 점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은 최근에 이제 많이 생각하게 된 부분인데 제가 광주 가서 느낀 건 저도 이제 고향이 광주고 그렇습니다만 막상 가보니까 좀 충격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설이 5.18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고 또 만들어지고 있고 시설뿐만이 아니라 여기 그 기구, 단체 이런 것들이 5.18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좀 충격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5.18이라는 게 워낙 이제 큰 충격을 준 사건이기 때문에 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지역민들의 생각 속에는 그게 예. 강하게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5.18에 내세우는 가치가 어떤 건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보기로는 이제 광주에서 가서 느낀 건 반기업, 반시장, 반미, 반일 이 가치가 5.18에 지배하게 돼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냐면은 광주에서 그 기업이 들어온 것도 반대하고 시장 질서가 작동하는 것도 반대하는 그 역할을 5.18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역할이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그러면은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안 들어오고 시장 질서가 작동 안 하면은 그 지역은 후퇴하고 여기 좀 침체되고 정체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호남의 문제를 이날부터 이제 호남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호남의 문제는 정치적 탄압, 사회적 소외 그리고 경제적 낙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경제적 낙후 부분이 이 조장하는 이유가 저는 그 핵심이 5.18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광주에서 사실은 광주의 일년이 좀 심하게 보면은 그 1년 중에서 5월 18일 이걸 중심으로 광주가 돌아간다는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 5.18을 중심으로 모든 광주의 움직임이 돌아가고 있다. 광주의 어떤 그 프로세스가. 그래서 이걸 그러면서 이게 그 오직 제사를 위한 도시가 되고 있고 특히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건 그 2014년이죠.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광주에서 5.18 그 세월호 사건이 4.16인가 4월 16일인가 그렇잖아요.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나고 얼마 뒤에 한 달쯤 있다가 이제 5.18 기념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때 이야기 들은 이야기가 광주에 제가 아는 사람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5.18 기념 그 해 5.18 기념식에 세월호 유족들을 불러가지고 제일 상석에 앉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데 5.18이라는 행사를 중심으로 광주가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뭐냐면은 5.18이라는 그 어떤 비극이 있지 않습니까? 비극이 1980년의 사건이잖아요. 지금 벌써 이제 40년이 넘게 지났거든요. 그 비극성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체험했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줄어들어가는 거고 생물학적으로 나이를 그리고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래도 기억이라는 게 희미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기억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극은 약해지는 거고 그게 이제 광주로서는 굉장히 좀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비극을 5.18에다가 추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흡수해가 나가면서 네, 새로운 외연을 비극의 외연을 넓혀 나가는 거네요. 5.18이라는 자산을 있잖아요. 확장을 시켜야 되고 유지하고 확장시키려고 그러면은 새로운 비극이 계속 5.18에 추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세월호 사건이 했던 역할이 5.18이라는 그 상징 자산의 위력을 있지 않습니까? 현재화시킨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세월호 사건이 그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보면은 문재인이 뭐 얘들아 너희들은 뭐 하늘이었다 별이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었다 미안하다 고맙다 했던 고맙다. 이야기가 네. 사실은 그 세월호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문재인 정권에 문재인의 집권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5.18이라는 게 현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대한민국의 비극을 있지 않습니까? 자꾸 확산시키고 현재화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제사의 도시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제가 5.18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는 참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는 호남 전라도 분들이 들으면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 전라도가 그리고 호남이 광주가 원하는 건 자꾸 대한민국에 비극이 발생하는 걸 사실 원할 수밖에 없어요. 의지적으로는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정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게 이해관계에 걸려요. 5.18의 문제가 저는 이걸 또 정치가 산업화했다. 산업이 정치화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가 산업화했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광주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반기업, 반시장 정사가 광주의 주류 분위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그 5.18이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냐면은 사실은 광주가 기업과 시장이 오는 걸 싫어하니까 기업이 오는 걸 싫어하고 시장 질서가 작동하는 걸 싫어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지역이 경제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고 사실은 굉장히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청년들 일자리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광주 사람들도 그런 거 싫단 말이에요. 그 욕구라는 게 기본적인 욕구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뭘로 대신하냐면은 5.18이라는 상징 자산의 위력을 가지고 또 동원을 해요. 뭐냐면은 5.18을 이용해 가지고 끌어오는 거예요. 뭘 끌어오냐? 정부의 예산에 투자를 끌어오고 그다음에 기업들에 있지 않습니까? 투자를 어떻게 보면 심하게 말하면 멱살 끄집어 가지고 강제로 끌어오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저는 그 단적인 사례가 광주형 일자리, 광주 GGM이라고 그러죠. 광주 글로벌 모터스. 그러니까 참 다른 지역엔 없는 표현이잖아요. 네. 광주형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 광주가 얼마나 특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가는 보여주는데 캐스퍼 잘 아시잖아요. 네. 캐스퍼가 만들어내는 이제 그거 하나만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현대차 별도 회사예요. 별도 법인인데 광주시하고 현대자동차가 1대1로 아마 투자를 했을 겁니다. 거의 비슷한 비율로 투자했는데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 현대자동차가 투자하고 싶지 않은 걸로 하고 싶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투자를 했어요. 그게 원해서 투자를 한 게 아니고 일종의 정치 논리에 의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 그때 테이프 커팅하는 그 공장 테이프 커팅하는데 저기 현대자동차 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참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예, 제가 듣기로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좀 심하게 말하면은 너희들 이거 먹고 떨어져라 하는 그러니까 투자도 안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라는 게 임금을 낮게 하고 노조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가지고 그렇게 투자 끌어왔는데 또 노조 만들었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 기업과 시장을 싫어하니까 기업 투자가 안 오고 시장 논리도 작동이 안 되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또 욕구는 있으니까 다른 지역만큼 또 살고는 싶고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의 투자를 끌어오는 거예요. 경제 논리가 아니고 시장 논리가 아니고 정치 논리에 의해서 이게 외부로 가려오니까 그 프로젝트들이 성공하겠냐는 거죠. 시장성이 없이 원래 기업들이라는 게 투자할 때 시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돈 투자를 하니까. 자본이 들어가는 곳에는 먼저 당연하죠.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리서치를. 근데 이
호남이 광주가 끌어들이는 프로젝트는 시장성의 판단이 아니라 정치 논리에서 가져온 거니까 성공할 수가 있겠냐고요. 성공하지 못해요. 캐스포도 지금 사실은 지금 실패한 프로젝트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말고도 아시아몰 한다고 김대중 컨벤션 센터 또 F1 영암 그 트랙도 예. 뭐 광주는 아니지만 사실 그 전라도 그렇죠. 지역에 그거 범 이렇게 포함되는 프로젝트잖아요. 결국 광주의 영향력, 5.18 영향력 때문에 가져온 거라고 봐야죠. 그리고 한전공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돈 끌어와서 했는데 성공을 못하니까 광주가 또 요구하는 게 일단 더 투자해라, 더 투입해라, 더 투입해요. 투입해서 성공하겠냐는 거죠. 투입 성공 못해요. 그러면 이제 이건 안 되겠다. 또 다른 걸 찾아 다 나가는 거예요. 무슨 AI니 그다음에 저기 이런 것들이 반도체니 지금 곧 광주가 하고 있다고 저 그러고 있거든요. 그거 나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해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우선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나 기업이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그 시장 마인드,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그 휴먼 팩터거든요. 인적 요소가 기업이 성공하는데 제일 중요한데 그러게 반기업, 반시장 그리고 여기 큰 정부가 공공이 우선이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데가 성공하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느꼈고 저도 이제 그때 그 보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뒤에 점점 제 문제의식이 발달을 하는 이제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보면서 광주의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 핵심해가 5.18 제사가 있다. 5.18로 점점 많은 걸 끌어들이는 저는 저기 지금 이태원 사건 참사 났지만 이태원 참사도 이거 뭡니까? 저는 사실은 이태원 참사 나는 거 보면서 민주당 사람들이 좌파들이 표정 관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입이 귀에가 걸렸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세월호 시즌 2라고 네, 이렇게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에 있었을 텐데요. 비극이 많이 발생해야 좋은 사람들이고 정치적으로 유리해진 사람들이에요. 그게 나는 그 출발점이 광주 5.18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광주 5.18이 저는 여기서 오해할 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5.18에 부정하지 않아요. 5.18은 대한민국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당시 그 신군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저항하는 투쟁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또 희생이었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하고 또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5.18이 가진 그런 악용되고 있는 거, 좌파에서 악용되고 있는 거. 그래서 제사의 도시라고 좀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그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또 5.18이라는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그 피해자의 어떤 집결체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 해외에서 보면 보통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군산복합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Military Industrial Complex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거기 많이 이렇게 붙는 거죠. 어떤 복합체를 얘기할 때 뭐 그 한국에서는 이게 보통 카르텔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대한민국에는 어떤 피해자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가 공고하게 형성돼 있고 그 중심에 아주 핵 지점에는 광주와 5.18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 미네르바 같은 경우도 예전 이명박 정부 때 블로그에 그 시덥지 않은 글 몇 개 올렸다고 이렇게 수사받는 과정에서 주변에 좌파 사람들이 와서 뭐 "자살을 해라. 뭐 네가 의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람을 넣었다는 그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비슷하게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생겨야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니깐요. 이게 이제 그 어떤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논리가 작동을 하는데 소수자, 피해자가 우선이라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소수자고 내가 피해자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 나한테 뭔가 베풀어 줘야 한다. 이제 그런 논리가 굉장히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것까지도 좋은데 이게 어떤 식으로 논리로 가고 있냐면은 패배자니까 정당하다. 이런 식의 논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패배자라는 건 엄밀하게 말하면 뭔가 문제가 있고 게을렀다거나 능력이 부족했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패배한 경우가 사실은 많거든요. 근데 그걸 무조건 패배하고 소수자고 피해자이기 때문에 정당하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나라의 어떤 그 가치관이 뒤집히는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좀 보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자주 하는 이야기가 대한민국의 호남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그 호남의 논리 그러니까 마이너, 패배자, 소수자, 피해자가 그러니까 여기 좀 심하게 말하면은 좀 열등하고 무능하고 게으른 게 정당하다고 권장해야 될 어떤 것으로 좀 인정이 되어 버리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지향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이 되는. 이게 전국이 점점 확산되는 추세가 좀 되고 있어요. 이게 좀 굉장히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저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호남의
대한민국을 그 좀 그 뭐라 그럴까 오염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나아가 호남도 이런 부분이 그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장의 논리가 작동을 하고 그러니까 좀 우수한 자가 요즘은 그걸 보고 이제 메리토크래시라고 막 그러는 것 같습니다만 우수한 자가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자가 덜 대우를 받고 그래야 되는데 호남에서는 그런 게 무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남 자체도 발전이 지금 굉장히 지체되고 있는 음.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건 호남의 광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다. 그래서 제가 자주 했던 이야기가 광주가 변하지 않으면 호남이 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망하고 호남도 불행해진다. 이런 이야기 음. 제가 자주 했던 이야기가 이게 얽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선생님 그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면 어 사실 그 투표를 할 때도 광주 또는 그 호남 또 그 전라도 지역을 보면 매우 전략적인 투표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아주 나타나지 않는 특이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낙연 씨가 탈당을 해서 새로 정당을 만들었는데 광주에 출마를 했잖아요. 근데 여론조사 보니까 아주 형편없이 거의 10% 초반대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에서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총리도 하고 전라도 출신의 저렇게 유망한 사실상 대통령 빼고 다 해 본 저런 사람이 내려와서 자기 정치를 해 보겠다고 하면 그냥 한번 밀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전라도 분들은 아주 냉철하게 그 이낙연을 잘라내는 그런 지금 판단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결국에는 그 광주 또는 그 전라도에서 유권자들 자체가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전략적인 판단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치인 앉힌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선생님 말씀하셨던 기업 유치라든지 일자리 유치라든지 또는 정부의 어떤 혜택을 최대한 끌어내는 방향으로 어 하는 쪽으로 이제 투표를 하는 게 아닌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머리에 스치거든요. 정확하게 말씀하셨고요. 음. 저는 이제 이낙연 대표가 저기 그 민주당 이재명과 같이 대통령 후보 경선할 때부터 절대 이낙연은 될 수 없다고 제가 장담을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호남의 음. 이익 구조 때문에 그래요.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심하게 말해서 호남 사람들이 이익으로 이해 공동체로 똘똘 뭉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봤을 때는 왜 저기 이낙연이 있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가 되면 안 되냐면은요. 지금 호남은 정치 권력을 장악해 가지고 그걸로 해 가지고 사실은 기업과 시장 없이도 먹고 사는 구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정성 들여서 만들었어요. 사실이 저 정확하게 말하면 경쟁하지 않고 치열하게 싸우지 않고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거죠. 음. 근데 나름 생태계를 조성해 놓은 거네요. 근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대통령을 호남에 만들어야 되거든요. 음. 근데 대통령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호남이 어쨌든 숫자적으로는 보면은 좀 소수의 편이잖아요. 압도적인 영남 그리고 다른 지역 그리고 호남이 가지고 있는 게 치명적인 약점이 호남에 대한 혐오감 그런 게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호남이 소수이기 때문에 호남이 대선에서 이겨가지고 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은 호남의 표를 기반으로 거의 압도적으로 90% 이상 표가 나와야 되는 거고 호남의 표를 기반으로 영남 표를 일정 부분 끌어올 수 있는 음. 이 구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음. 그렇게 그 구도로 된 게 저기 노무현이었고 문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구도가 먹히지 않은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뼈아픈 호남의 트라우마가 뭐냐면 정동영이란 말이에요. 그때 처참하게 이렇게 패배해졌었죠. 대선 역사상 가장 큰 차이로 패배한 걸로 제가 알고 음. 있습니다. 근데 이낙연은 그 정동영 트라우마를 소화시키는 사람이에요. 음. 그러니까 호남 정치인은 국회의원까지는 훨씬 유리해요.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정치인을 하게 되면은. 음. 근데 대통령은 치명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영남 출신을 끌어와서 이게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음.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이 건이 걸린 문제예요. 음. 제가 이것은 좀 정확한 파악이 안 됩니다만은 호남과 광주, 전라도에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민주당 있지 않습니까? 이과의 이해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결탁이 돼 있다고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음. 제가 지금 통계를 보고 놀란 적이 있었는데 저기 그 문재인이 집권하기 전에 광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 외제차 등록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1%대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문재인 집권은 뒤에 있지 않습니까? 몇 년 뒤에 광주 유지차 등록률이 10%대를 넘어갔어요. 아, 그래 그런 통계는 제가 매우 흥미로운 통계네요. 그러니까 이게 음. 뭐냐면 저는 이걸 보고 이제 제가 만든 영어입니다. 고위직 효과라고 부르거든요. 음. 대한민국은 그 경제에 있어서 정부의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정부의 힘도 세고 그런 나라에서 문재인이가 해준 역할이 호남 출신 고위공직자를 많이 그 저기 앉혔잖아요. 그게 나는 호남에 광주에 굉장히 큰 경제에도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 광주 아파트 값이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 많이 올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을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고위직 효과를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하나의 단적인 사례인데 그 실제 일면만 아주 사소한 일면만 드러난 건데 전체 실상은 어떤 거냐는 거죠. 대한민국 아니 호남이 말 그대로 민주당 정권 좌파 세력하고 긴밀하게 결합이 돼가지고 이 먹고 사는 구조를 생태계를 만들었다. 음. 저는 이걸 보고 그래서 여기 좀 심하게 말하면 방금 컴플렉스 이야기하셨잖아요.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 군사복합제 이야기. 그냥 복합체. 예. 저는 다른 표현으로 이거 비슷한 표현으로 호남과 주사파 연대가 음. 대한민국을 좀 지배하고 있다. 음. 사실상 대한민국 지배자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둘이가 굉장히 밀접하게 협력 관계입니다. 주사파는 이념 성향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정당화될 수가 없는 세력이잖아요. 한마디로 종북 이적 세력이란 말이에요. 도저히 대한민국에서 정치적으로 정당화될 수가 없는 세력인데 얘들이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의 거의 주류가 맡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뭐 신봉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이 들잖아요. 어떻게 뭐 주사파 그러니까 이 대명천지에 어떻게 그런 이론을 신봉할 수 있을까? 세상에는 또라이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있을 수가 없죠. 예. 너무 이해하기 힘든 현상은 그런 애들한테 표를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실은 누구의 역할이냐면 호남의 역할이에요. 음. 호남이 우리가 피해를 입었고 우리도 모함을 당했고 우리가 피피를 흘렸다. 이걸 가지고 주사파를 덮어주는 거예요. 주사파도 뭐가 있냐면은 주사파의 중심이 80년대 학번들 그 80년대 학생운동으로 해서 직선제 개헌 성취시킨 그러니까 젊고 참신하다는 이미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뭘 덮어주냐면 호남에 대한 혐오. 호남에 대한 혐오를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난닝구 같은 단어예요. 네. 근데 이제 세련된 이미지를 가져와 주면서 그걸 덮어주는 것. 서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 그 호남이 가지고 있는 반기업 반시장 정서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왜 호남은 더 기업과 시장의 논리를 받아들여가지고 발전하지 않는가? 바로 주사파와의 협력 관계 때문이에요. 주사파는 좌파고 친북이고 반미 반일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기업과 시장에 대해서 적대적이잖아요. 그 애들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호남도 반기업 반시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호남이 왜 그렇게 반기업 반시장을 하는지 자기들한테 불리해지는데 그러는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실은 호남의 가장 강력한 이익 추구 도구이기 때문에 반기업 반시장을 하는 것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한국 어떤 그 파시 체제의 수수께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너무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그러면 그 5.18 관련해서 여전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뭐 북한이 뭐 개입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고정관첩이 활동을 하다가 그 5.18 때 뭐 같이 이렇게 동요가 일어날 때 거기 개입을 해서 어떤 뭐 이렇게 자극을 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5.18의 어떤 개념과 정의는 어떤 것인가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18은 기본적으로 그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자 희생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현재 좌파에서 악용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5.18이 제가 대한민국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투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선 당시의 실상이 그랬어요. 광주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극기 들고 나왔고 그다음에 애국가 불렀고 그다음에 국교는 오판말라 이런 현수막 걸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 사실은 지금 일종의 그 무법지대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해방구라고 좌파들이 말하는 해방구인데 공권력이 실종된 상태였단 말이에요. 다 경찰들 다 도망가고 공무원들 다 일 안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심각한 범죄가 많지 않았어요. 전혀 없다고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이제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 내에서 이루어진 투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은 좀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북한군 투입선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 좀 조사를 해봤는데 사실은 여기 그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선 이제 김한원 씨 같은 경우에는 무슨 광순이 뭐니 했는데 거기서 단 한 사람도 김한원 씨가 많은 광수 중에서 검증된 게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아니라고 말. 근데 원래 이런 논리는 그 광수가 몇백 명이라 했을 때 단 한 사람이라도 있잖아요. 문제가 그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면 그 논리 자체가 다 폐기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로는 5.18에 대한 분노가 워낙 크니까 이 대목에 대한 이제 우파들이 연연하게 의지하게 되는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음. 5.18에 대해서 저는 여기 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저는 5.18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제가 5.18에 대해서 저는 근다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여기 마치 그게 좀 매도되고 비난받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학살자라는 비난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음. 해가지고 그 호남에서 표현을 하는데 살인마라는 그 이제 의도적인 데란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하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광주 학살을 일으켰는가? 저는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당장 우선 그 신군부 입장에서 당시의 신군부 입장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신군부가 가장 원하는 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시고 났어요. 뭐 혼란기잖아요. 권력 공백기를 최대한 빨리, 최대한 문제 없이, 최대한 피해를 줄이면서 넘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스트 박정희 체제,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 체제를 만들어서 안정화시키는 게 신군부의 최대 목표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일부러 그럴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그럴 리는 없거든요. 단지 왜 신군부가 공수부대 동원한 게 문제를 좀 촉발시킨 비극을 촉발시킨 원인이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공수부대를 신군부가 투입했던 원인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 살아계실 때 부마항쟁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경찰력으로 수습이 안 됐습니다. 그때 공수부대를 먼저 투입했었죠. 한번 전례가 있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또 우파들이 광주에서 뭐 무기를 털었냐 어쩌니 그랬는데 그건 그거 가지고 이게 무슨 폭동이다 어쩌나 그러는데 그건 4.19 때도 그랬고요. 부마항쟁 때도 그랬어요.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 쉽게 말해서 지금 광주에서 나타나고 있는 행동들 또는 그 범전라도 제가 여기서 전라도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 뭐 특정 지역을 비하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경상도, 경기도, 뭐 강원도 이렇게 말하듯이 그냥 전라도도 아주 객관적인 차원에서 저는 이렇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뭐 흔히 뭐 방송이나 아니면 글 하실 때 호남이란 표현을 즐겨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그 말씀을 쓰시는데 충분히 의도를 이해하고 있고 또 존중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저는 이제 이 호남 문제를 생각할 때 결국엔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진실을 있는 그대로 아주 날 것 그대로 바라보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5.18 문제도 그렇고 또 광주에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근데 그 연장선에서 저는 그냥 뭐 전라도를 그냥 전라도라고 말하는 것을 마치 사람들이 뭐 혐오 표현 생각하듯이 전라도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기 입을 가리면서 '내가 실수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 좀 타파돼야 될 게 아닐까. 뭐 전라도라고 말하는 게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전라도 출신이 죄인 것도 아니고 왜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를 애써 만들어 나가는지 모르겠다는 것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어떤 모종의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이지 절대 뭐 제가 호남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고 뭐 전라도를 좋아하고 아니면 특정 지역에 대해서 뭐 어떤 반감을 가지고 그런 게 전혀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맞이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건 이제 논외로 하고 그 말씀하신 그 어떤 심리 반기업 또는 반시장, 반대한민국의 그 문제를 "호남이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면 결국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께서 해결할 생각하시는 해결책은 뭘까요? 결국에는 이것도 이 대한민국이 또 한 단계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해결책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저는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지난 대선 때 다시 대선 전에 호남에서 광주에 현지에서 이제 저기 복합 쇼핑몰 이슈를 제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름 대선 때 나름대로 저는 이제 역할을 한 걸로 생각을 하고 음. 있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제일 먼저 그 이슈를 공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적에서 뭐 술자리에서 아니 밥 먹을 때 '아 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 말고 이게 논의라는 것은 결국 공론의 장에서 전파가 될 때 그게 의미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저기 광주에서 그 복합 쇼핑몰 문제는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 문제를 파악을 한 것은 제가 굉장히 이제 광주에서 선거 끝나고 광주에 남아서 이제 뭔가 활동을 해야 되겠다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좀 다니다가 본 게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것도 정식 포스팅이 아니고 댓글에가 광주에 그 코스트코 청원 운동이 있다는 식으로 누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링크를 타고 들어가 봤더니 광주시청 게시판이 있어요. 시민 청원 게시판. 거기가 코스트코 청원이 유치 청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그 유치 청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광주 시민들이 했던 것인가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 하고 좀 검색을 해봤더니 좀 그냥 정보를 알게 됐죠. 그러니까 보니까 광주 시민들이 제가 놀란 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복합 쇼핑몰 문제가 아니었고 코스트코 유치 청원이었어요. 코스트코, 이케아, 이마트 트레이더스, 스타필드 네 개가 좀 제일 좀 첨단 쇼핑몰들 아닙니까? 근데 이게 광주, 전남, 전북 세 개 지자체 하나도 없는. 제가 좀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거는. 저도 몰랐어요. 음. 광주에서 이제 저도 오랫동안 떠나 있었기 때문에. 좀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 광주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코스트코에 쇼핑을 하기 위해서 봉고차 같은 걸 빌려가지고 단체로 대전까지 간다는 거예요. 아. 정말 저 이게 좀 저는 충격을 받았고 이 봤더니 청원들이 많은데 시가 계속해서 외면하고 쌩까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시민단체나 좌파들의 그 압력 영향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것이다 생각을 하고 저기 제가 이걸 또 이게 먹혀든다고 생각했던 게 광주는 좌파가 지배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우파 담론 자체가 없어요. 음. 우파적인 발언하는 사람 자체가 찾아봐서 속으로는 생각하는 사람은 있지만 그런 사람 자체가 없어요. 발언하는 사람이. 근데 이 우파적인 가치가 제기가 되고 이게 시민들에게 설득이 되면 저는 우파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이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특히 이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게 여성들 그것도 주부층이 음. 이 문제에는 어필할 수밖에 없는 이슈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광주는 특징이 아파트가 전국의 도시 중에서 높은 비율이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파트 주민들이 소위 말해서 재래시장 있지 않습니까? 이용할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합 쇼핑몰에 대한 요구는 훨씬 클 거다. 그런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내세워지면은 그 기업과 시장의 가치 있지 않습니까? 광주 시민들에게 기업과 시장의 가치를 각인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다. 사실 그때 당시 그 정책이 정말 판타스틱하다 저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정치 공학적으로 보더라도 일단 뭐 그게 광주 시민들에게 너무 도움이 되는 건 당연한 얘기죠. 좋은 양질의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어떤 스토어가 생긴다는 거는 시민들에게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그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광주에 대한 또는 전라도 범전라도에 대한 그 위선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주는 사건이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건이 터진 이후에 그 민주당 정치인들은 막 반대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정말 웃긴 거죠. 아니 우리 지역이 좋아진다는데 왜 그 지역 정치인들이 그걸 반대할까? 이러면서 사람들이 좀 의문을 또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논리가 있죠. 음. 자영업자들 아니 그 소시민들이 소상공인들 보호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거 있는데 이제 사실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은 여기 큰 여기 쇼핑몰에 들어오고 그러면은 오히려 근처에 자영업자들도 소상공인들도 더 함께 유리해진다는 덕을 본다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도 거예요. 사실은 시민들을 위한 것보다는 자기네들 정치적인 이해관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네들은 여기 대한민국 아니 광주 시민을 좌파로 묶어둬야지 음. 그 자기네들이 정치적으로도 유리해진다는 게그 호남과 여기 주사파의 연합 속에서 자기네들이 정권을 누리기 때문에 그 연대를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했던 거고 제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처음에 이슈화 하려고 사람들을 많이 좀 만나고 다녔어요. 설득도 오고 제가 당에도 이거 보고도 오고 그랬거든요. 당에서 제가 좀 그나마 하고 좀 친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했더니 이건 하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음. 왜냐하면 이것은 보수당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던가요? 국민의힘 정치인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했더니 자기라도 이건 반대한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걸 하면은 전국에 이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있잖아요. 적으로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고민이 됐는데 밀어붙였고 그래도 나름대로 활동한 그래도 성과가 있어서 저는 이제 그 보람이 있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정말 대형마트 같은 이슈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뭐 그렇게 말씀하신 걸 종합하자면 어떤 이슈들을 통해서 광주 또는 전라도 분들도 거부할 수 없는 또 그 정치인들도 거부할 수 없는 이슈를 잘 선정해서 던져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거 말고도 이제 제가 더 추가로 말씀드릴 음. 때 이건 정말 이제 제가 이건 하기가 힘든 이야기입니다만 호남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남과 주사파 연대가 대한민국의 사실은 지금 지배자예요.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정치 특권층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단적인 사례가 여기 이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에 25개 구청이 있지 않습니까? 음. 25개 구청 중에서 24개 구청이 민주당이 가져갔거든요. 구청장을. 근데 그중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 20명 가까이가 호남 사람 구청장. 야, 뭐 거의 삭스를 했다고 봐야 되네요. 이게 저기 그 호남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어떤 그 이해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호남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87 체제, 육공화국 지배자의 위치를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근데 자기네들이 피해자라는 위상으로 있지 않습니까? 덮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는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실제 소유권은 가는 건물이 있다고 치자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게 하나의 건물이라고 치자면은 실제 소유권은 주사파와 호남이 갖고 있으면서 등기는 다른 사람이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은 거예요. 음. 그게 이제 저는 우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파가 지금도 여전히 대한민국 지배자고 오너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진실을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호남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점점 호남에 대해서 그 비판하는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저는 혐오하지 말고 호남을 혐오하면 안 되고 음. 비판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두 개는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혐오하면 비판을 못 합니다. 음. 비판하면 또 혐오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예. 포인트네요. 그 네. 말씀하신 게. 옛날 우파들이 혐오만 해요. 음.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보면은 제가 패친이나 이런 분들 중에도 우파들이 당연히 우파가 대부분인데 이런 분들이 지금도 서슴없이 호남 혐오를 해요. 비하 발언을 비하 발언을 한다거나 한다는 예. 거죠. 그냥 제가 이제 좀 불편하기는 하죠. 그래도 이제 그래갖고 일일이 옛날에는 제가 그래 갖고 많이 싸웠어요. 음. 그리고 처음에 제 활동이 그거였는데 이제는 비판 아니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도 제가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분들이 미워서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호남을.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게 음. 호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피해자의 소수자의 위상이잖아요. 음. 우파가 호남을 혐오할수록 호남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위상, 소수자의 위상 이것은 더 강화됩니다. 음. 그러지 않겠어요? 봐라. 저 지금도 우리 호남을 이렇게 소외되고 있고 혐오 대상이고 당하고 있다. 그러면 호남 사람들은 점점 뭉치게 되고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숫자적인 면에서도 또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 전라도 지역 인구를 다 하면 뭐 그렇게 전체 중에 많지는 않겠지만 참 이게 특이한 부분이 호남 출신 분들은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그 호남의 정체성을 아주 공고하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아마 다른 지역과는 아주 차별화되는 또 독특한 특징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호남이 이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저기 대한민국에서 지금 최대 유권자 집단이 호남 정체성을 음. 가진 호남 유권자들이다. 왜냐하면 뭐 부모님 중에 한 명만 전라도 지역 출신이면 자신도 전라도 지역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분들이 은연중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자식 세대까지 3대에 걸쳐서 호남 정체성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음. 이게 호남의 특징이더라고요. 음. 그뿐만이 아니라 호남과 혼인 관계를 맺는 다른 지방 분들도 호남 정체성으로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피해자 영사가 갖고 있는 힘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조선적인 특징이라고 보는데 조선 사람들이 호남의 저기 피해자적인 정서 그게 좀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남이 가지고 있는 분노와 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지방 분들에게도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이가 되는 거네요.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호남 정체성이 확산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심하게 말하면 나라 망하는 길이죠 지금. 근데 제가 요즘 그런 이야기 해가지고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만 호남 지식인이나 호남 분들이
좋아하는 영어 표현이 있거든요. 양무 혼합 시무 국가. 충무공 민주 이순신이 했던 말이죠. 예. 말. 혼합이 없으면 국가도 음. 없다. 저는 그 당시에는 그게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일본군과 싸우면서 호남이 가장 중요한 근거지 역할을 했고 그 전쟁 때가 아니더라도 호남이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그 조선을 팔도를 먹여 살리는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 지금 와서 양무 호남 시무 국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선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깨놓고 이야기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가장 좋아하고 친북적인 성향이 가장 강한 데가 호남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퍼뜨리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 뭐라고 바꿔 표현을 했냐면 양무 호남 국가 발전 그렇게 했는데 저보고 이제 매양호남 이거 뭐라고 그냥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나 마나 신경 안 쓰는데 음. 호남의 문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그 이걸 사람들이 우파들이 저 문제가 호남의 문제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어떤 거냐면은 호남한테 아부하려고 생각을 해요. 호남을 달래고. 안 그래도 제가 그 말씀을 좀 넘어가려 했는데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 호남을 대하는 접근법을 보면 저는 굉장히 그걸 존경해요. 존경하고 존중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그 안에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호남에 대한 애정이 느껴집니다. 그 제가 뭐 저는 뭐 호남이나 전라도 출신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어떤 진정성과 애정을 볼 수는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글 쓰시는 거 방송하시는 거 보면 정말 호남과 또 광주 지역을 애정하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진정성의 깊이가 느껴지고 그리고 또 항상 전공법을 쓰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둘러서 이렇게 말하면서 간교하다고 해야 되나요? 사람들이 보통 일반 정치인들 특별히 그런 걸 잘하는데 머리 굴리면서 그 짱구 굴리는 소리가 막 다 들리잖아요. 막 돌돌돌돌 굴러가는 것처럼. 근데 선생님은 그렇지 않고 정말 전공법 그대로 직진하면서 아주 문제를 있는 그대로 명예롭게 이렇게 다루신다는 느낌을 잘 받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선생님의 그 접근법과 소위 말해서 이제 이준석 같은 경우도 대표가 됐을 때 호남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뭐 그 사람 나름대로 생각하는 공을 들였잖아요. 그리고 그 아류라고 할 수 있는 뭐 천하람 같은 사람, 뭐 아류라고 하면 이게 또 명예훼손으로 걸려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그 계통이잖아요. 이준석 계통의 사람이니깐요. 근데 이제 그런 이준석, 천하람 같은 사람들이 호남, 전라도 이슈를 대하는 것과 선생님께서 전라도 이슈를 대하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어떻게 보면 될까요? 그거를? 저는 이제 이준석이나 천하람 씨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이제 뭐라고 그 여기 5.18을 책으로만 배워서 그렇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다 그냥 뿌리가 얕은 게 아니에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파의 지금 현재 포지션이 87 체제에서의 패배자의 위상이거든요. 이 패배자의 위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뿌리 맥을 잇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이준석과 천하람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는 젊어도 그걸 상징하는 그렇죠. 인물이라는 거죠. 그 라인이 어떤 그 옛날에 남원정이라고 있었잖아요. 남경필, 원희룡, 원희룡. 김병호 네. 이분들이 우파 내에서 개혁파라고 불렸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그때 이제 우파도 아니었습니다만은 제가 보니까 우파에서 개혁파라고 불리는 분들은 좌파 성향이 강한 사람들을 개혁파라고 부르더라고요. 음. 이게 뭘 말하나? 좌파한테 정책으로 패배했기 때문에 좌파한테 정책 명분이 뺏긴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우파 중에도 지금 굉장히 심합니다. 국민의힘 안에도 좌파적인 어젠다를 자기 내면화시킨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유승민 같은 경우도 유승민이가 대표적인 뭐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사실 뭐 김종인이랑 구분이 거의 안 되잖아요. 뭐 저기 우선 박근혜 대통령부터가 음. 경제 민주화했지 않습니까? 음. 내세웠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우파 정당이 제가 비참하게 느끼는 건 이게 패배자의 위상으로 자기 패배자의 위상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 패배자의 위상에서 가장 좌파의 상징 자산이 핵심에 있는 게 5.18이기 때문에 그리고 호남이기 때문에 아부를 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무슨 선거 있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 그리고 무슨 그 국민의힘 안에서 저기 새로 무슨 가령 비상대책위원장이 된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가는 데가 5.18 묘가 가수 참배하고 오잖아요. 네. 그렇고 음. 저는 제가 아까도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5.18의 가치는 인정하는데 그것은 된다 해서 5.18이 이게 좌파의 상징 수단으로 상징 도구로 자산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우파가 좀 단호해지고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영원히 아니 차포 떼주고 싸움을 하자는 건데 싸움이 되겠습니까? 5.18이 우파의 아니 좌파의 가장 큰 상징 자산인데
이것 앞에 스스로 무릎 꿇는데 어떻게 싸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받는 느낌은 뭐 이준석이나 천하람 같은 그런 계통의 그런 유의 사람들이 호남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냥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 달래고 얼래고 어떻게 해 보겠다. 그러면 뭔가 표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음. 호남 유권자들 대놓고 한테 사기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우파는 호남한테 좌파보다 더 많이 해줄 수가 없어요. 좌파는 말 그대로 주사파와 호남이 손잡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예산을 끌어다가 그리고 기업체 멱살을 잡아가지고 호남에다 쏟아 부어주잖아요. 우파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우파 이념과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잖아요. 안 되는 거야. 예. 그렇게 해줄 수도 없으면서 그러면은 지금 이준석이 호남한테 뭐 잘해줄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좀 심하게 큰 의미에서 보면 일종의 사기나 마찬가지예요. 음. 그리고 호남 사람들이 그거 모르냐? 모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말 그대로 몇십 년 동안 있지 않습니까? 오직 정치로 먹고 살아온 사람들인데 그걸 모르겠냐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평상시에 여론조사하면 이준석 표 높게 나오죠. 근데 그건 이준석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아 이준석이 우리 저기 메시지를 대변해 주니까 아니요. 국민의힘에서. 우리 힘을 약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준석을 지지하겠냐고요. 지지 안 해요. 지금 국민 뭐냐 저기 뭡니까? 개혁신당인가요? 거기. 개혁신당. 어. 그게 호남에서 표 나오겠냐고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조국 같은 싹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파가 정신 차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파는 아까 저기 선생님도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진실을 말해야 돼요. 호남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호남 이대로 가면은 호남도 불행해지고 대한민국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좀 깨놓고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저는 이대로 가면은 좀 심하게 말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구도는 호남과 대한민국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만일 진짜 가정을 해보자고요. 호남이 이길 경우에 어떻게 되겠냐. 호남이 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진짜 지금 현재 호남이 내세우는 가치가 완벽하게 승리하면 저는 대한민국은 무너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겠냐고요. 북한이나 중국이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호남은 영원한 역사적 죄인이 돼요. 안 그러겠습니까? 이 제 가정이 너무 비현실적인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예. 저는 그래서 제가 호남을 위해서라도 호남은 변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이대로 가면 진짜 심각해져요. 지금 저는 호남이 사실상 대한민국의 발목을 붙잡아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경제 민주화 있지 않습니까? 하나만 봐도 그래요. 경제 민주화를 가장 신봉하고 사실상 국가 보조금 이게 여기 재정 보조금 같은 거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 호남이잖아요. 이런 거 보면 뭐 그 큰 정부, 작은 시장 이 논리를 이 정서를 퍼뜨리고 있는 게 호남이거든요. 이게 확대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자가 내세우는 게 기본 이렇게 시리즈 아닙니까? 그것도 결국 저는 호남의 연장이라고 논리의 연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기업하지 않고 먹여 살려주라. 그 논리의 연장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대한민국은 끝장난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경제 민주화. 저는 외적으로는 종북 친중으로. 북친중 평화통일론이라는 그것이 일종의 무장 해제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저기 김대중의 햇볕 정책이 그런 어떤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지금 그래서 그 호남과 대한민국은 운명 공동체가 아니라 반운명 공동체다. 호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대한민국이 승리해야지 호남이 좀 살아나는 정적으로는 호남도 그 길이 사는 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 저도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저도 사실은 마음속으로 좀 주춤주춤하게 돼요. 왜냐하면 너무 하기 힘든 이야기잖아요. 내 고향이기도 하거니와 지금 호남이 사실상 대한민국의 오너 지배자 위치인데 이런 소리 하는 게 얼마나 일을 살아 가는 사람들이 많을까 저는 안 느껴요. 저에 대해서 실제로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고 근데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만 안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 그 이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87년 체제라는 게 흔히 우리가 민주화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때 뭐 민주화가 됐다. 근데 그것도 뭐 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실제 직선제는 1차 개헌 때 이미 이승만이 했던 거잖아요. 직선제를 했다가 이제 박정희 때 다시 그 돌아갔다가 87 년도에 다시 직선제로 이제 다시 돌아온 건데 근데 그 직선제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저는 이제 '민주주의란 게 뭘까?'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결국에는 역사적으로 그걸 트레이스 해 보면
직선제 개헌이 민주화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화라는 게 뭐 거창하게 철학적 담론으로는 뭐 주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딱 꼭지점을 찍어서 그게 뭐냐,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 직선제 투표로 바뀐 거. 그게 이제 민주화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그냥 이게 국제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이걸 좀 객관화해서 보자면 전 세계에서 서구 선진 민주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중에 직선제하는 나라가 거의 없잖아요. 유일하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머릿속에 프랑스 정도밖에 없는데요. 직접 자기가 대통령을 뽑아서 그 사람의 다수결의 투표에 따라서 이제 지도자가 선출된 행정부의 수반이 선출되는 그 구조.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영국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또 이탈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엄밀하게 보면 간선제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선거 인단을 통해 가지고 투표를 해 가지고 뽑으니깐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과연 이 직선제가 민주화냐 그리고 직선제가 지선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정치 철학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직선제의 폐해가 나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50 개의 주를 연방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간선제를 선택해서 선거인단을 배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특이한 게 하원은 인구 비례로 가지만 상원은 2 명씩 이렇게 공평하게 가기 때문에 뭐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같이 하원이 많은 곳은 여전히 상원이 2 명이지만 와이오밍 같은 주는 참 재밌는 게 상원은 2 명인데 하원은 1 명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 와이오밍 주가 거기 연방 안에 군말 없이 포함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역시 나름의 대표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그리고 특정한 지역이 그 연방제라는 시스템 안에서 지나치게 국론을 좌지우지할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것이 그 미국 정치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직선제라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87년 제도를 통해서 호남이 어떤 패권을 가져가게 됐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왜냐하면 호남은 자신의 입장을 정치적으로 공고하게 해서 전혀 바꾸지 않는 아주 똘똘 뭉친 이념 결사체 집단이고 거기에 플러스 피해자들이 점점 덧붙여 가면서 그게 혈연과 지연을 통해서 확장되는 구조고 나머지 지역들은 그런 어떤 정치 공동체 의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히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 혹시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 대통령 직선제가 이제 민주주의냐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대통령 직선제는 여기 그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어떤 저기 대리를 하는 자기 신을 국민들을 대변하는 어떤 저기 뭐 통치자라고 말해야 되나? 이제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행정부 수반이 아니라 국가를 국가 수반이요? 예. 자기 손으로 선택한다는 있지 음. 않습니까? 그 의미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이게 옳으냐 아니냐 떠나 가지고 국민들의 욕구가 그게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화라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 직선제가 민주화다. 이제 그렇게 사실은 많이 이해를 하죠. 그 다수결이 민주화다 그러는데 저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약간 다른 측면이 있다고 봐요. 뭐냐? 그건 바로 저기 개방화, 합리화, 유연화 이런 어떤 그 요구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는다. 거기에 이제 집약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은 이런 개방화, 유연화, 합리화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요구가 저는 민주화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그 생각해요. 권위주의 청산 이런 것도 그렇죠. 포함이 되는 거죠? 이게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87년 체제에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이제 뭐 민주화 투쟁도 나름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전에 우리나라 사회가 어땠냐면은 파출소 있지 않습니까? 가면은 언제든지 경찰들한테 두드러 맞을 수 있다는 공포심이 있었어요. 이거 아마 제 나이 또래 되는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자라나면서 예. 그리고 와서 이제 동사무소나 이런 지금은 이제 다 이름이 바뀌었죠. 근데 인원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100명, 소위 말해서 뇌물 있지 않습니까? 주는 것이 당연한 그런 음. 분위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학교에서는 또 촌지 이렇게 찔러주고 하는 그런 게 이게 만연했었고. 민주화되고 나서 싹 사라졌어요. 이게 저는 이 민주화가 그냥 민주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도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해. 음. 민주화가 아니면은 당신이 이제 저는 시대적인 필요 절박성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군부가 그, 그 권력을 쥐고 자원 배분을 이렇게 결정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저는 필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런 군부가 저기 어떤 국가의 경영권 있지 않습니까? 의사 결정을 장악한 독점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다양한 탤런트, 다양한 인재가
경제 개발에 경제에 있지 않습니까? 참여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국가 경제가 발전한다는 건 다양한 탤런트, 다양한 인재가 거기에 참여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경제 발전 안 돼요. 지금 한국의 경제 발전은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의 역할이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동시에 팔찌 체제의 민주화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팔찌 체제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경제 민주화고요.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팔찌 체제가 한국의 선진화에 기여한 측면은 절대 이거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음. 그리고 또 이거 진짜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 여기 한국의 발전이 저는 이제 가끔 놀랄 때가 있거든요. 뭐냐면은 해방되고 나서 있지 않습니까? 5년 만에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6.25 전쟁이 1953년까지인가 2년 52년까지. 그렇죠. 해방되고 5년 만에. 예. 근데 그 뒤에 단 7년 만에 있잖아요. 7년인가 8년 만에 4.19가 일어났다. 그 좀 생각해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러면 그 해방 직후나 6.25 때 어마어마하게 좀 잔인한 학살 같은 것도 많았고 그랬는데도 그 과정 속에서 헌정이 유지가 됐고 국민들의 의식이 발전해가지고 음. 4.19 같은 이게 벌어졌다는 게 뭘 말하나? 저는 제가 여기 그 강준만 씨 책에서 읽었던 에피소드인데 여수 발화 사건 때 저기 그 진압군이 와가지고 국민들이 아니 거기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하게 다루고 이제 고문도 하고 폐기도 하고 구타도 하고 폭력도 행사하고 그랬겠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그랬을 때 이장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 이장한 사람이 진압군을 찾아가가지고 항의를 해요. 이렇게 하지 마라. 처음에는 이장도 얻어맞아요. 근데 이장이 포기하지 않고 몇 번씩 찾아가요. 그러니까 음. 그 진압 방식을 바꿔요. 저는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이게 그 사람이 이장이 특별하게 뛰어난 사람이 뭔가 정의로운 사람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미 한반도 주민들 사이에서 있지 않습니까? 근대적인 법 질서 있지 않습니까? 에 대한 개념이 이미 박혀 있다 생각을 해요. 그게 무엇이 있어서 가능해요? 저는 일제시대 때 있지 않습니까? 조선 민사령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30몇 년 동안 이 축적이 되어 온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주화는 그 해방 이전, 그 말해서 조선 개항, 소위 말해서 개화 있지 않습니까? 개화가 바로 근대화잖아요. 그 근대화의 축적이다. 그 과정에서 그것이 집약적인 완성이라는 의미에서 저는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생각을 하고 민주화가 끝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지만 민주화가 가진 의미를 그렇게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대목에서 여기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87년 체제가 지금 벌써 35년인가 6년째 유지되고 있잖아요. 1공화국부터 5공화국까지 있잖아요. 어떤 공화국보다 87체제가 길게 유지되고 6공화국이 길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나? 국민들에게 87체제가 주는 만족감이 꽤 높다는 거예요. 체제에 대한 만족감, 6공화국에 대한 만족감. 이게 앞으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6공화국 기간이 나머지 1공화국부터 5공화국 기간 전체보다도 길어질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긍정적인 측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6공화국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으로 이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이야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팔찌체제를 장악하고 있는 좌파 패권이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 게 바로 이제 그런 부분. 근데 동시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 저는 팔찌체제에 만족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팔찌체제를 만든 민주화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파들이 인정하기 싫어하는데 저는 그건 총합병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화를 뭐 당연히 인정을 해야죠. 뭐 민주화의 그 가치를 부인하고 어 그거는 뭐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87년 체제 안에 많은 문제들이 내포돼 있으니까 이제는 제가 느끼기에는 대한민국의 지금 뭐 저성장이라든지 아주 만연한 저성장이잖아요. 근데 이게 앞으로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는 게 비극적이고 최근에 기업들이 뭐 삼성을 비롯해서 이렇게 전성기를 한참 지난 것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이런 아주 안타까운 소식들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나 그냥 사회 전체가 뭔가 답답하다는 느낌이 많이 있어요. 저출산도 이제 그 어떤 연장선에서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저는 그냥 단적으로 말해서 저출산은 젊은 사람들이 주식할 때 보면
우리가 공매도 친다고 하잖아요. 공매도 치면 그 쇼트 포지션을 가지는 게 주식 가격이 이제 회사가 성장하지 않고 떨어질 것 같으면 쇼트 포지션을 치는 것처럼 국가에 대해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숏 포지션을 공매도를 치고 있구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20대, 30대, 40대 초반 사람들이 더 이상 여기서는 미래가 없고 내 자식들에 대한 미래가 밝지 않을 것 같다라는 표현을 그 공매도 표현을 아마 출산율을 통해서 나타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종합적으로 87년 체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혜택과 또 그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나라를 다음 단계로 도약시키는 데 있어서는 뭔가 새로운 옷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국민적 공감대가 지금 아주 밑바닥에서 많이 형성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저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에 100% 공감을 하고요. 적극 공감을 하고 저는 젊은이들이 진짜 여기 그 비혼, 비출산 이제 뭐 한마디로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첫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게 나는 경제민주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는 거고 사실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 냉정하게 따져보면 재벌 기업들이 일자리잖아요. 다른 게 아니고. 그렇죠. 요즘에는 선생님 재벌 기업도 아니고 외국계 기업입니다. 요즘에는 때려 잡으니까 사실은 이 재벌 기업 일자리가 재벌들을 투자를 가로막고 그러니까 저는 재벌이 더 커져야 되고 음,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많아지는데 그걸 가로막으니까 결국 공무원이나 하려고 그러다가 요즘 공무원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시들해지고 있죠. 예. 지금 젊은이들이 비혼 비출산하는 것 가장 큰 이유 원인이 그 이제 책임은 저는 경제 민주화에 돼 음,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김종인이 경제 민주화를 자기 업적처럼 내세우고 보시면 저는 속이 뒤틀려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문제고 지금 우파가 가장 문제가 방금 말씀하신 미래 담론이 없다는 거예요. 음. 우파의 담론은 전부 좌파 있지 않습니까? 따라가기입니다. 지금. 저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만일 저기 조국이나 이제 조국이 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민주당이나 범좌파가 200석을 돌파하면은 아마 저기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을 하고 그다음에 개헌도까지 할 거라고 그러는데 그 개헌의 내용이 사실은 2018년인가 조국이 문재인 정권 당시에 이미 만들어놓은 개헌안이라고 그 중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개헌안의 내용이 사실은 웃기는 거죠. 그 저기 무슨 이제 그, 이- 그 주택 뭐 거래 허가제 같은 것도 포함이 돼 있고. 음. 완전 사회주의 개헌을 하겠다는 거죠. 예. 근데 좌파는 어쨌든지 간에 어젠다가 있어요. 그들 방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 시리즈 같은 것도 음. 하자고 하지만 그 나름대로 어젠다가 있는데 우파는 없어요. 저는 여기서 좀 몇 번 제가 제안을 했는데 저는 개헌안을 내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파 개헌안은 항상 보면 무슨 이제 개헌안이냐면은 권력구조 개편안이에요. 음. 근데 권력구조 개편안은 사실은 무슨 판치 체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어떤 거기 때문에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변화를 가장 잘 추진하고 밀어붙일 수 있는 권력 구조가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파의 개헌안은 반대예요. 권력 구조 개편안만 그러니까 이건 권력을 누가 나눠먹을 것인가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우파 개헌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 개헌안은 저는 핵심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가 경제 민주화 조항 폐기하고 경제 자유로 바꿔야 된다. 지금 경제 민주화는 경제의 정치화예요. 그래서 그것은 폐기시켜야 되고 음. 또 하나가 저는 평화통일조항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4조에 있는 거요. 네. 아니 평화통일조항이 몇 개의 근처에서 펴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다 없애고 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흡수통일로 나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그냥 북진통일이네요. 아니 북진통일이랑 달라요. 북진통일 다른가요? 이유가 있는데 네. 북진통일은 우선 이승만 대통령이 내세웠던 거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 몰락 이후로 그 근거를 상실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북진통일에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게 반드시 중국의 개입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미국도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원하지 않고 여기 일본이나 이런 데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어떤 대안으로 통일을 해야 되는가? 저는 우리의 모든 그 통일의 역량은 지금 현재는 민족 공동체 통일론이거든요. 이거 사실은 여기 그 연방제 통일론의 변형이에요. 북한 통일론에 우리식으로 그냥 바꿔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민족 공동체 통일론이 문제가 1단계부터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저기 우호적인 교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민족 공동체 통일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북한에서 현재 김씨 정권이 무너지고 그 대신 친미, 친대한민국 정권이 들어서는 걸 우리의 최대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지금 통일이 되면은 북한에서 엄청나게 쏟아져 내려올 거라고 걱정을 하잖아요. 북한에서 정권이 내부 통제력을 유지해야지 그것도 막을 수가 있고 중국의 개입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북한에 수립된 그러니까 김씨 정권, 김정일, 김씨 일가를 무너뜨리고 새로 수립된 좀 더 합리적인 정권, 그러니까 친미 친대한민국 정권과 그때부터 이제 대화를 하고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 독일의 통일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는 게 독일이 어마어마한 부담을 안았잖아요. 독일 통일 과정에서. 한국은 그보다 훨씬 경제력이 약하고 또 북한과의 경제력 격차는 훨씬 큰데 서독과 동독의 차이보다 큰데 독일 통일은 어떻게 되느냐. 근데 독일의 통일이 뭐였냐면은 그냥 그 동독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독 주민이랑 똑같이 대우해주는 방식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북중 통일이나 이런 것은 동시에 그런 문제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을 남한 주민, 대한민국 주민과 똑같이 통일을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극복을 위해서잖아요. 음. 우리의 통일 목표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전제 조건이 북한에서 김씨 일가가 무너지고 거기 친미 친대한민국 어떤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때부터 통일을 논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북한에서 그 김정은 아니 김씨 일가 정권이 무너뜨리는데 우리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음.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게 우리가 저기 미군하고 이제 국군이 있잖아요. 미국 올라가는 거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뭘 두려워하느냐? 내부에서 그 저항이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여기 대북 전단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한테 있지 않습니까? 막 강요해가지고 대북 전단 금지법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두려운 것을 찔러야죠. 두려워하는 지점. 이거 어마어마한 순식간에 저는 위력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한편으로 그 최근에 여론조사 보니까 통일에 대해서 인식이 매우 안 좋아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서는 더 부정적인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리서치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최근에 그 USC라고 미국 대학이 있는데 거기 교수 데이비드 캉이라는 사람이 한 어떤 강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주 현실적인 말을 해 주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죄송합니다. 통일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특별히 젊은 세대일수록 반대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 경제 비용이 많이 들어 복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북한 사람들 우리가 다 부양해야 되고 지금 대한민국 내부에 있는 복지도 감당하기 힘든데 어떻게 그걸 다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대한다. 하지만 그거는 질문의 프레임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데이비드 강 그 교수가 하는 말은 북한이 붕괴됐을 때 그 한반도 북쪽에 있는 땅을 누가 과연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바꿔봐라. 그러면 1번 뭐 중국, 2번 뭐 일본, 3번 러시아, 4번 대한민국.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거의 압도적인 절대 다수가 4번 대한민국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게 바로 통일이다.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 프레임 자체가 아주 가장 현실적인 프레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북한의 김정은 일가 그 사람들이 살아 있을 때는 뭐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친미 친대한민국 정권이 들어선다든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어떤 붕괴 사태가 났을 때 우리가 급하게 미국과 어떤 특별한 공조를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할 때 통일이 나타날 수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기 저는 이제 약간 통일에 대해서 약간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요. 독일의 통일은 있지 않습니까? 1차 통일이 있고 2차 통일이 있잖아요. 1차 통일이 비스마르크가 했던 그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한 독일 통일이었잖아요. 그게 사실은 소통일이었거든요. 소독일주의.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 이제 그 프로이센 중심의 독일을 만든 게 이제 그 당시 1차 통일이었는데 독일의 분단은 여기 그 동서독 분단은 그 근대화의 그 이후에 이루어진 분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도 있지 않습니까? 원상복구에 가깝습니다. 근데 한국의 분단은 근대화 과정으로서의 분단이에요. 여기
근대화 과정에서 근대화에서는 반드시 뭘 요구하게 되냐면은 근대 국민국가를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하는 갈등으로 대립하게 돼 있거든요. 저기 구한말 이후에 그 개화파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패배했지만 구한말 이후에 조선이 무너진 이후에 개화를 부정하는 사람, 그 근대화를 부정하는 사람은 사라졌어요. 근데 어떤 근대화냐 하는 갈등은 일제시대부터 점점 커져왔다고 봐요. 그 갈등이 폭발한 게 해방 이후에 진짜 근대 국민국가를 어떤 국민국가를 수립할 것이냐 하는 대립으로 이어졌거든요. 그게 바로 해방 이후에 거대한 좌우 대립이었고 그게 바로 6.25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갈등이 전면화. 그래서 저는 6.25를 건국전쟁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의 분단은 한반도의 분단은 이 근대 국민국가 어떤 근대 국민국가냐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봐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왜 분단이 이 통일이 반대냐 뭐냐 하는 그 이야기는 다 떠나가지고 돈이 많이 든 여전 이야기 떠나가지고 저는 이 근대화라는 역사적 숙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한반도 주민들에게 던진 숙제라고 보거든요. 여기다 답변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답변하지 못하는 한 저는 한반도 근대화는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반도 근대화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탈중국이에요. 탈중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저는 근대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탈중국이 그 중국의 한반도에 개입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여기 레버리지가 바로 분단이거든요. 통일을 하지 못하면 그리고 통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자체가 독일의 아니 중국의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극복해내는 과정이거든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통일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쌤, 벌써 뭐 대화가 이렇게 중반 이상을 지났는데 이번 그 주제를 좀 바꿔서 총선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동안 여러 군데에서 총선 국민의힘이 이길 거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 이제 완전히 좀 곤란한 처지에 몰려 있는데 저는 그 이번 총선의 특징이 그거더라고요. 저는 이번 총선을 이제 그렇게 봐요. 제가 국민의힘이 이길 거라고 전망한 이유가 그거예요. 지난 대선이 굉장히 중요한 저는 프레임 전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대선이 아주 0.10% 차이겠지만 하나의 분수령이라고 볼 수 있는 말이 물이 흐름이 바뀌는 그런 선거였다고 정치 이벤트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80 체제가 헌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정권이 거기 정권 끝날 때까지도 40%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했잖아요. 헌정사상 아니 87 체제 역사상 최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없었죠. 보통 없었어요. 퇴임 때 되면 그게 뭐 한 자릿수 나왔는데 아니면 네, 20%몇 그런 그렇죠. 수였었는데 이게 그러면 그렇게 이례적인 현상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결과는 윤석열이한테 졌잖아요. 또. 네. 이게 뭘 말하나?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팔찌 체제에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했던 민주화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이 한계를 이제 깨닫고 팔찌제를 극복을 누군가 나타나 주기를 원한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 번도 공직선거에 나간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국회의원 경력도 전혀 없는 사람이고. 그것도 팔찌체제 역사상 최초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팔찌제가 이제 끝나가고 있다. 그거 보고 제가 여기 국민의힘이 이길 거라고 보는 이유가 저는 이제 그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을 선택하고 문재인에 대해서 이제 그 비토를 놓고 그런 게 나는 살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가령 한번 그렇게 이제 물어보자고요. 문재인이냐 윤석열이냐 만약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투표를 한다면 누가 이길까? 저는 윤석열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이긴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여러 가지 이제 선거라는 게 그러니까 변화는 시작이 됐는데 그 변화가 구체화되는 것은 시기상으로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는 그 변화가 구체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기가 좀 늦게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도 확실한 것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그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뒤로 물러가지는 않는다. 음. 그러니까 불가역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작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 죄송합니다. 한편으로 선생님 말씀하신 그 우리 내부 상황에서 87년 체제에 대한 어떤 국민의 피로도 증가, 그 부분이
역시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국제적인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는 우파의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있다고 봅니다. 그 지금 뭐 미국 경우도 그렇고 물론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이긴 하지만 트럼프와 바이든의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가 많은 경우에 앞선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뭐 항상 거기는 보수 그들 나름대로 보수 정권인 거고요. 또 최근에 남미에서 이런 열풍이 많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의 뭐 밀레이라든지 아니면 엘살바도르의 그 부켈레 같은 사람이라든지 또 이탈리아의 말로니 총리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이제 중도 우파고 네덜란드에서도 최근에 보니까 우파 정당이 또 당선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어떤 글로벌 트렌드를 봤을 때도 아 이제 PC라는 것이 상징하는 그 리버럴한 사상이 이제는 어느 정도 한 챕터를 마무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한반도도 역시 그 국제적인 맥락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순풍을 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수 유권자 입장에서. 근데 다만 이제 그거를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내부적인 그 요인과 이 외부적인 아주 사실 너무너무 좋은 조건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하는 뭐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다 힘들다 뭐 얘기를 하지만 매크로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보다 좋은 환경이 없거든요, 사실. 이걸 어떻게 잘 살리느냐 그 실력의 리더십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에는. 여기 보면은 조국이가 내세운 슬로건이 그거잖아요. 3년은 너무 길다. 아 그렇게 말하던가요? 3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려야 한다 지금 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게 역설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좌파들의 공포와 불안감을 드러내준다고 생각해요. 진짜 3년 버티기가 애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하기야 저희가 이제 문재인 시절 때 생각을 해 보면 좀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문재인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정서적으로 이게 뭐 당장 저한테 체험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것 이상으로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말도 못하게 근데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확실히. 민주당이야 좌파 진영은 있잖아요. 그런 차원을 넘을 거예요. 지금 느끼는 음. 공포심은 말 그대로 생존에 대한 공포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면은 다 전멸한다는 저는 공포심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저는 그 그런 공포심이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저는 그 시대적인 트렌드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번 총선에서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세게 짖는 개일수록 안 문다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그 방어 기제가 지금 작동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음.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만일 이번에 조국이 말한 것처럼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박지원도 이야기했던데 200석을 돌파해가지고 여기 다 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개헌까지 가지 못한다 할 경우에 그러니까 만일 저는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단 몇 석이 됐더라도 민주당의 의석은 지금보다 줄어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일당이 누가 되냐 하는 차원 떠나가지고 뭐가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냐면은 현재 미완성 상태 아닙니까 정권 교체가 전국 미완성 상태의 정권 교체가 점점 완성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3년 동안에 지금 이 정권 교체 완성 속도는 있잖아요. 점점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면은 지금도 견디기 힘들어 미치겠는 민주당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겠는가? 저는 그 대목에 있어서는 좀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이번 총선 결국 구체적인 결과는 이제 저는 선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짚을 능력은 안 됩니다만 저는 하나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여기 이재명은 절대 다음 대선에서 당선이 안 된다. 대선에 앞으로 이재명이 10번을 더 나오는 한이 있어도 당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좌파 이회창 같은 버전이 될 그렇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명이가 가장 잘 됐을 때 잘 됐을 때. 이해창 같은 경우가 될 거라고 음. 보고 안 되는 이유가 저희가 안 될 거라고 보는 이유가 중에 하나가 여기 정치라는 게 아무리 우리나라 정치가 엉망인 것 같아도 정당성과 명분의 싸움이에요. 이재명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재명을 바꾸면 되겠네. 이재명 바꾸고 될 사람이 있겠습니까? 최근에 조국이 좀 뜨고 있잖아요. 조국은 더 안 됩니다. 조국이 되겠냐고요. 조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가족 범죄다. 시작이에요. 여기 그게 되겠냐고요. 아니 우리 사람이 아무리 어쩐다 해도 그게 먹게 들겠냐고요. 안 돼요.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우리 결국에는 뭐 종합하자면 우리 국민은 현명하다. 현명하기보다는 예. 그 집단 지성 있지 않습니까?
집단지성의 힘을 그래도 여전히 믿으신다. 작동한다고. 네, 이게 작동한다. 이게 어떤 시기상에 따라서는 그게 작동 안 하는 것처럼 볼 음.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작동한다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생존 본능이 발동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우리나라 지금까지 온 거 보면 있잖아요. 저력이 나름 있는 나라잖아요. 예. 근데 그걸 좀 믿고 만일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퇴출이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음. 저는 그런 대목에서 물 흐르듯이 흐른다고 이제 간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집단지성 발휘해가지고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발휘한다면 저는 살아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퇴출이 되는 거겠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까 통일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저는 지금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거대한 도전이 중국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중국을 그 인류 문명에서 있지 않습니까? 저는 퇴출시켜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다 죽이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중국 인민들이 아니고 중국의 지도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중국이란 중화 문명이라는 중화 문명이라는 그 정체성을요. 정체성이 저는 해소돼야 된다고 생각을 음. 해요. 근데 그 역할이 사실은 한국에 있는 거 아닌가. 지금 현재의 상황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보면은 그 중화 문명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대국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그 중화 문명의 자아 있지 않습니까? 아이덴티티를 객관화해준 그러니까 자기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객관화해준 유일한 여기 그 국가가 조선이에요. 다른 나라들 지기들이 중화라고 떠들지 않는지 신경도 안 썼습니다. 여기 무슨 조공도 거의 안 다치다 말다 했고 근데 꼬박꼬박 그걸 해준 나라가 조선이에요. 네. 중국보다 더 중국스럽게 해준 나라가 조선이거든요. 그리고 중국 애들이 조선을 보면서 아 우리 중화가 맞구나 정당하구나 하고 피드백을 받고 위안을 받고 확신을 얻었대네요. 그게 저기 중국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해줘오는 것도 조선의 한국에게 약해진 역사적 소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야, 참 뭐 여러 가지 깊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총선 전망도 있지만 이 한동훈하고 윤석열의 갈등 같은 것도 뭐 약간 현안들을 좀 여쭤보자면요. 선생님 생각이 제가 궁금해서요. 어떻게 이거를 다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편으로 제가 느끼는 게 그래도 민주당이 선생님 말씀대로 뭐 다음 선거 이번 돌아오는 선거에서 어 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의석수는 줄어든다고 예상을 하신 거니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민주당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장점이라기보다는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하나의 그래도 좋은 어드밴티지가 있다. 뭐 같은 말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쨌든 어떻게 결과가 끝나든 간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완전히 자기 사람들 중심으로 사천을 다하고 나름 비명 사람들을 다 날려버렸기 때문에 만약 이번 선거에서 패배를 한다면 이재명의 리더십은 큰 타격을 받고 이제 이재명이 없어지는 거고 뭐 어떤 리더십의 교체가 일어나겠죠. 그게 아니고 뭐 민주당에서 예상보다 선전한다면 이제 이재명 입지가 더 강화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는 오히려 져도 문제고 이겨도 문제 같은 그런 딜레마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 소재가 좀 불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를 상정했을 때 졌다라고 하면 또 한동훈하고 윤석열이 서로 "너 때문에 졌다."라고 사태질을 하지 않을까요? 윤석열 용산 입장에서는 "한동훈 너 때문에 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정치를 몰라 가지고 이슈 하나하나마다 좌파들이 하는 거 다 받아주면서 다 잘라내면 누구를 과연 '누가 우리를 뽑아주냐.' 이렇게 아마 용산에서는 얘기를 할 것 같고 또 한동훈 입장에서는 '아 내가 말하지 않았냐. 용산에 그거 이슈가 됐을 때 그때그때 빨리빨리 처리하면서 잘라내고 또 적당하게 중도에 있는 사람들 포용해 가면서 하는 게 필승 전략이었는데 하나하나 다 그 쿠사리 놓지 않았냐.' 이러면서 분열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바심도 좀 들거든요. 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에 내실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을 해요. 한동훈 위원장이 안 되면은 국민의힘은 다른 카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동시에도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하면 요즘은 막 욕을 얻어먹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은 어차피 이번 총선은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책임으로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노력했던 게 윤석열을 지우고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민주당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소환하게 돼 있거든요. 그 소환이 먹혀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덮은다고 덮어지질 않아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말했던 있지 않습니까? 그 국민들에게 소환돼서 왔던 그 역사적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나는 정면 승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너무 좀 그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위원장이 그 좀 뒤로 빼는 좀 그 회피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음. 저는 정정당당하게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도태우 후보 사퇴시킨 것도 저는 좀 참 안 좋더라고요. 네. 그 저는 도태우 후보가 여기 사과문 쓴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서글프던데 아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두 번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그렇게 사과문 본인이 이렇게 사과문 쓸 때 아니 정도면 무소속으로 나올 거면 차라리 그냥 사과문 안 쓰고 당당하게 내가 할 말 했다라고 하고 사과문 쓸 정도면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니까 후보의 사퇴를 해야죠. 그거 맞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 떠나 가지고 저는 그 여기 이 제일 큰 문제가 우파 정당 국민의힘은 주인이 없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제가 이번에 좀 또 놀란 건 제가 옛날에 대선 때 이제 민주당 보면서 놀랬던 게 하나가 그다음에 이제 황교익이라고 있죠. 마칼럼 리스트인가요? 뭐 정체성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황교익이 그때 이제 그 이낙연 씨가 황교익을 이제 그러니까 저기 이재명이 황교익을 경기관광공사 사장인가로 앉혔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낙연이 좀 씹어댔죠. 비판을 했어요. 그랬더니 황교익이가 이제 발끈해가지고 비분관계해가지고 자기는 앞으로 평생을 이낙연 죽이기에 나서겠다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했어요. 제가 좀 관심이 있었고 지켜봤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끌까 그랬는데 자 충격받은 게 있어요. 며칠 만에 있지 않습니까? 황교익이가 있잖아요. 꼬리 택 숙이고 그냥 사그라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이해찬이나 이런 사람 이해찬이 작용을 한 걸로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그 좌파 위에 있는 아주 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해찬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좌파는 어떤 위기 질서와 규율이 작동을 해요. 그게 좌파의 그 좌파 정치 철학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좌파 정치 철학은 위에서부터 설계주의로 음. 이래 이제 꼰대 이제 그런 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꾸르라면 꾸려야 되는 거죠, 거기서는. 이번에도 보니까 그 이제 임종석이 있지 않습니까? 공천 안 주면서 탈당할 사람들도 몇 나왔잖아요. 근데 임종석이부터가 선거에 승리를 위해서 기여하겠다고 그러고 나머지가 전부 그러니까 탈당이 최소화됐어요. 이게 뭘 말하나? 좌파가 가지고 있는 위계 질서와 이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뭔 말이냐면은 애들이 나쁜 놈이다 아니다 떠나가지고 좌파에는 주인이 있다는 이야기. 좌파의 주인은 실제로 저는 민주당은 좌파 시민단체 있잖아요. 애들의 그 제도권 에이전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좌파 시민단체가 사실상의 주인이고 어젠다하고 인력을 개발해가지고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근데 또 시민단체 주인은 누가 있든지 이 부분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국힘의 문제는 이런 주인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국힘에서 제일 계속 발생하는 사태는 빈집털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아무 책임도 안 져요. 저는 이번 총선도 국정 보면은 그런 도대체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음. 저는 이런 문제는 이번 총선 떠나가지고 그 국민의힘이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그 오너의 문제 아니면 또 누가 주인이냐라는 거의 문제는 어 결국에는 이제 첫 번째는 어 현재의 권력 또는 그 미래의 권력이라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정치에서 "공화당의 주인이 누구냐?" 뭐 이런 얘기를 항상 많이 하거든요. "누가 리더냐?" 뭐 "민주당의 주인이 누구냐?" 현재 민주당의 주인은 뭐 당연히 바이든이 현직 대통령이니까 바이든이 주인이다. 또 공화당은 차기 대선 주자 중에 가장 강력한 사람이 항상 리더가 되더라고요, 현직 대통령이 없을 때는.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가 이제 "공화당의 리더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일단 그거는 1 차적인 문제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당원들이 주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정당이라는 것이 정말 이념의 결사체라면 그 당원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당을 위해서 생각하고 또 정책을 개발하고 또 뭐 정책 개발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공천 문제에 있어서는 그 당원들이 직접 그 해당 지역 당원들이 참여를 해서 공천권을 아주 결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주 윤리적으로나 아니면 정말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뭐 전과자라든지 이런 인물이 공천해서 뭐 지역 주민들이 큰 지지를 받는 경우에는 뭐 그거는 당 차원에서 어떤 리더십이 배제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 주민들이 결국에는 당원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프라이머리를 해서 그 후보를 끌어올리는 문제가 결국에는 그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뭐 공천 때마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공천 파동 지금 한동훈이나 뭐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도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나름 열심히 해서 시스템 공천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다 알잖아요. 그게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를. 어느 정도 시스템 요소가 있는 거지 거기 안에 결국에는 뭐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원내대표 그다음에 뭐 이런 당 지도부 입장이 아주 상당 부분 반영이 되는데 그 점수가 주관적이지 않다고 누가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객관적으로. 저는 뭐 국민의힘이 이기기 아주 원하는 유권자 중 한 명이지만 그거는 분명히 뭐 흰 걸 검다고 할 수는 없으니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이 당원들의 어떤 그 민주주의 정말 그게 정당 민주주의가 제대로 회복돼야지 이 나라가 성숙하게 나아가는 그 분기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려면 결국에는 시민들이 좀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도자한테는 너무 좋은 거를 많이 요구하고 또 공천 때는 탁월한 공천이 되기를 원하면서 그러려면 자기들도 아주 번거로운 일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사실. 평상시에도 참여해야 되고 뭐 원하지 않는 모임도 가야 되고 또 당비도 납부해야 되고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프로세스는 손을 깨끗하게 털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동시에 정당 공천은 아주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어떤 약간의 그 모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제 제가 계속해서 해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이제 진성 당원제를 해야 된다고 저 입장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제 당원에게는 책임과 권한이 뭐 당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떤 행위 주체에 있어서는 권한뿐만 아니라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책임과 권한이 일치해야 되고 책임이 있어야 권한이 있고 권한이 있어야 책임이 있는 건데 우파 정당에는 당원들에게 책임도 권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심각하게 저는 느끼는 문제가 우파 정당 국민의힘 당원들은 있지 않습니까? 구경꾼입니다. 그냥 구경꾼이고 잘하면 그냥 박수 쳐주는 게 유일한 당원으로서의 역할이고 그거 외에는 특별한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여기서 느껴지는 게 가장 큰 게 지금 우파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당원들이 당원을 포함한 우파 대중이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치명적인 약점이거든요. 지금 우파 정당의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굉장히 그 루머에도 잘 휩쓸리고 이런 문제가 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동력에서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고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저는 당원들에게 공천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천권을 줬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옛날에 그 토크빌이 쓴 아메리카의 민주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타운홀에서 그 토론이 이루어지거든요. 몇 시간씩 토론이 그 연설을 하고 그런데도 떠나지 않고 지켜보더라. 그건 저기 그 제가 보니까 우파는 특징이 뭐냐면 좌파는 도금화할 수 있는 도식화할 수 있는 이념이 있잖아요. 설계한 이념. 근데 우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파가 먹혀드는 나라는 사실은 미국하고 영국 그리고 그 계열 나라들 뿐이에요. 그 나라들의 특징이 뭘까? 암묵지가 풍부하다는 나라에 암묵지가 쌓여 있는 나라들이 암묵지요. 암묵지, 암묵지가 뭐죠? 암묵지라고 그래가지고 그 도식화되지 않은 지식을 이제 암묵지. 이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데 그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암묵지가 풍부하게 쌓여 있는 나라에서 그런 나라들이야 저는 우파 정치가 가능하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그 1세기 전에도 훨씬 전에도 그 타운홀에서 있지 않습니까? 미팅이 이루어지고 연설이 이루어지는데도 가능했던 건 암묵지가 쌓여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은 암묵지가 있는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한국에 지금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도 완전히 형해화돼 있잖아요. 지금 한국의 지방자치가. 그게 뭐냐면은 암묵지가 없는 나라고. 그러면은 암묵지를 어떻게 쌓고 당원들 국민들이 어떻게 훈련이 돼야 될 것인가? 저는 당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원이 되지 않으면은 저는 그 암묵지가 쌓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정치 철학을 공유한 집단이 아무리 허접한 수준이지만 정치 철학과 정체성을 공유한 집단 사이에서 토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모르는 정치 철학도 다르고 정체성이 공유되지 않는 사람들끼리는 토론이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나마 토론이 가능한 건 당원들끼리 비슷한 정치 성향과 정치관을 가진 사람들끼리 토론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원들이 토론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가장 중요한 당원들의 관심사를 가지고 토론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공천일 수밖에 없어요. 아까 당원들이 부지런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로는 부지런하지 않은 게 아니고 부지런할 계기를 주지 않는 겁니다. 제 말씀을 좀 이렇게 잘못 표현됐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정하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당원들이 게으르다 아니면 뭐 책임감이 없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에 정말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시스템 자체가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까 어 참여하는 어떤 계기 자체도 이렇게 주어지지 않는 그런 경향이 크죠. 이런 이야기는 좀 서글픈 이야기인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우파 시민들도 우리 우파도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정치학교를 많이 만들었어요.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유지는 되고 있죠. 유지되고 있는 사례는 많은데 그 내용을 보면 정치학교가 아니에요. 저기 뭐냐 정치학교는 정치 커리큘럼으로 계속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냥 사실은 시국 강연에 가까워요. 그나마 저 정치학교에 가까운 게 이제 이승만 학당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보는데 그것도 성공한 사례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냥 유지되고 있는 정도 아닌가. 우파 정치학교가 성공했다고 성공하려고 그러면 그 모델이 확산이 돼야 돼요. 확산이 되고 있는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우파는 정치학교를 포기해야 되는 좌파는 근데 정치학교가 있나요? 많이 하고 있죠. 그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좌파는 우리 옛날 학생운동 당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회주의 교양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정치학교거든요. 근데 우파는 그게 안 되는 게 위로부터 설계한 이념이 없기 때문에 커리큘럼 자체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파에서 정치학교 역할을 하는 것은 저는 공천을 둘러싼 당원 토론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모든 이슈가 다뤄지고 당원들이 정치적으로 교양이 이루어지고 훈련이 됐다고 생각을. 근데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을 아주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첫 번째는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 두 개죠. 장이 마련돼야 되고 그러니까 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겠죠. 의지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의지가 있을 때도 만약에 당원들이 열성 있게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장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성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 당원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당원들이 이 손발이 이렇게 손뼉이 맞을 때 말씀하신 그 어떤 민주주의의 성숙함 또는 우파 정치에 정말 제대로 된 어떤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거기서 중요한 게 당비라고 생각을 해요. 당비를 지금 여기 당비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1,000원 이상만 내면 책임당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이제 10,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당비를 내면은 여기 모든 책임은 있지 않습니까? 돈 내 지갑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당비 1,000원도 아니 10,000원도 안 내면서 당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현실적으로 당비를 10,000원씩 내지 않습니까? 지금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뭐 당원이 80만인가 진다고 그러고 있는데 80만이 다 내지는 않겠죠. 근데 가령 당비 10,000원 내는 당원이 10만 명만 된다 했을 때 한 달에 10억씩이에요. 1년에 120억. 국고 보조 별로 안 받고도 당을 충분히 운영 가능. 훨씬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노력하면은 10만, 20만, 30만으로 늘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비 10,000원이 그게 많은 돈이 아니에요. 요즘 커피 한 잔 하면은 뭐 둘이서 커피 한 잔 하면은 10,000원 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비 10,000원 내도 1년에 10만 원까지는 있지 않습니까? 환급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1년에 2만 원 내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가 싫어서 하는데 그 돈이 아까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만한 명분이 안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당원이 당의 주인이라는 명분을 줘야 돼요. 그게 저는 공천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당원들에게 공천권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서 공직선거 나오려는 후보들이 예비 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당원 입당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그러거든요. 음. 근데 지금은 그리고 실제 당선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왜냐면 그 당원들이 지역을 제일 잘할 테니까요. 뭐 공천관리위원회가 아무리 리서치를 많이 해도 현장에 있는 지역 주민만큼 잘하지 못하잖아요. 지역을 신경도 안 쓰죠.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당원들이 공천권을 쥐게 되면은 열심히 지역을 바꾸게 되고 그러게 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당선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조직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공천 받으려는 사람들은 지역에 신경 쓰기보다 중앙당에 갈라가지고 시권력자한테 이렇게 손바닥 비비는 게 훨씬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을 저는 그리고 이 총선 때마다 선거 때마다 이거 공천 파문이 반드시 일어나는데 이거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방안은 당원에게 공천권 주는 방법밖에 없다. 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하고 다녔는데 국민의힘 어떤 현직 의원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유권자들은 공천이 어떻게 주로 이루어진다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다. 그 왜 그런 짓거리 해야 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한심한 소리네요. 근데 제가 느낀 건 우파는 특히 이거 어떤 정책 정당성을 뺏겼잖아요. 옛날에 거기 덴마크인가 네덜란드인가의 어떤 달가스인가 어떤 분이 했던 이야기가 밖에서 이런 영토를 안에서 되찾자 그러시잖아요. 저는 밖에서 이런 직접 명분 정당성을 안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거기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 당원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줄 때 저는 당의 의사결정에 정당성이 확보되기 시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 한국 사회에 희망이 있다면 어떤 면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제 그 우리가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지금 살아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동시에 그 우리가 이룩한 부분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놓치고 있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령 한국이 경제가 추락해가지고 한국이 진짜 뭐 선진국에서 중진국이나 이런 식으로 추락을 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한국의 산업의 특징이 제조업 기반이 굉장히 강해요. 지금까지 선진국의 근처에 갔다가 추락한 모든 나라들은 제조업 기반이 없는 나라들입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제조업 기반, 노하우, 인프라는 상당해요. 저는 이게 그냥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국인들이 또 제가 옛날에 인터넷에서 그런 말을 본 적이 있어요. 저기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국인들의 특징을 딱 한마디로 규정하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극성이라고 이야기를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도 있잖아요. 하는 거를 보면은 한국인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극성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런 적극성이 어디 쉽게 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지금 여기 좀 침체되어 있는 게 사실인데 저는 좌파만 극복하면 좌파와의 싸움만 이기면 그리고 호남의 문제만 극복을 하면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너무 막연한 믿음인데 저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경제학자인데요. 토마스 소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돕고 싶다면 그가 꼭 들어야 하는 말을 해 주라.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그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 주면 된다. 대한민국에서 호남을 그 누구보다 애정하고 사랑하시는 주성식 선생님.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소웰의 말처럼 꼭 들어야 되는 호남이 들어야 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쓴소리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요.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